9주차 2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고객 중심, 고객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그런 접근법인데요. 이게 이제 카노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아마 배울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얘기해 온 게 이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핵심은, 사실 이제 기존 고객 관리인데요. 결국 우리 품질 경영에서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죠. 실상 그 기존 고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그 비용이요. 신규 고객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기존 고객을 관리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 유지 차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시장 점유율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갑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지만 지갑 점유율을 높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고객인데 그 고객이 우리 기업에 지출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바람에 기존 고객에게는 이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기업을 떠나는 이제 고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0 내지 70%의 고객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떠난다고 했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만이 진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을 떠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 미만 정도만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을 떠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얼마나 기존 고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연구 결과에도 있었지만은 고객과의 그 관계에 구축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는 그런 고객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고객에 대해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오늘 할 거는 결국은 뭐냐면 기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기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그런 접근법 이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노 모델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노 모델이 유용한 거는요. 사실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거든요. 그때 이 카노 모델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노 모델 속성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적 속성, 또 하나는 이론적 속성, 그리고 나머지는 매력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적 속성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이나 품질을 말하는데 이게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브레이크는 뭡니까?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당연적 속성은 분계 속성, 기본 속성 이런 걸로도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론적 속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만족시키게 되는데 만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높을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하고요. 만일 성능이 낮을 경우에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카의 엔진 마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과 속성 혹은 선형적 속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선형적 속성이라고 이게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형적 속성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매력적 속성이라는 거는 존재할 경우에는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불만을 야기하는 거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차별화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가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카를 사는 사람들이 연비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좋은 연비까지 이게 첨부가 된다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 연비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만을 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 고객의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컵홀더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매력적 속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객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되면서 일원적 속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당연적 속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카노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노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 특성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어느 특성이 중요한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로서 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스키에 대한 중요한 특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회전이 쉽다든지 가벼운 무게, 도난 방지 장치 있음, 흠집의 강함, 디자인 좀, 무료 유지 보수 서비스, 구형 스키 교체지 혜택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성이라고 그럽시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 쌍의 설문을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쌍으로 만들어야 돼요, 설문을. 그 하나는 질문 중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특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부정적인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특성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이용해 갖고 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회전이 쉽다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문지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일 당신의 스키가 회전이 쉽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5개 중에 답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현 상태로 좋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중립적이다. 현 상태로 참을 수 있다. 현 상태를 싫어한다. 이 중에 이제 하나를 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회전이 쉬움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또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만일 당신의 스키가 회전이 쉽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답을 하는데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현 상태도 좋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중립적이다. 현 상태로 참을 수 있다. 현 상태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쌍으로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하고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해서 속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긍정적인 질문에 1번 좋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에도 1번 좋음이라고 만약에 답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O로 분류가 됩니다. O라는 거는 이건 일원적 속성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 질문에 당연함이라고 답을 했고 부정적 질문에 싫어함이라고 만약에 답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류가 M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적 속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긍정적 질문, 부정적 질문, 그리고 그 답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속성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여기 예대로 150명의 응답자에게 설문을 이제 돌려가지고 답을 얻었다 합시다. 그래서 회전이 쉽다는 데 대해서 이제 150명이 거기에 대해서 쌍으로 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 그 사람에 대한 그 속성이 이제 판명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용해 갖고 응답자 개인에 대한 그죠? 특정 특성에 대한 속성이 결정되죠. 150명에 대해서 이제 다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빈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쉽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연적 속성은 전체 150명 중에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이제 회전이 쉬움에 대해서 그 개인별 이제 그 속성이 판명난 후에 이걸 빈도로 조사한 거죠. 그래서 150명에 대해서 A가 15명, O가 75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빈도가 제일 높은 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5명이 빈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게 5로 되어 있는데 5는 이제 이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쉬움은 이론적 속성으로 이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특성별로 속성이 이제 결정되죠. 그러면 그 뒤에 다음과 같이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든 당연적 속성을 갖추도록 한다. 그죠? 당연적 속성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력적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것의 품질을 개선할 가능성을 이제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속성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화되도록 해야 된다.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제약 조건이라는 건 뭐 예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뭐 경쟁자가 예를 들면 어떤 수준이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론적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여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고객이 관심이 없는 속성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요구 사항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품질 경영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품질 특성으로. 그 품질 특성으로 반영될 때 이용하는 게 이제 QFD라고 그래가지고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